안녕하십니까. 국회 입법조사처장 김만음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원래 포럼 시선과 논단 시간입니다. 시선과 논단은 매월 국정의 주요 이슈를 놓고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를 모셔서 심도 있게 토의하는 자리인데요. 이 자리에서는 먼저 발표자의 발제를 간단하게 듣고 발표자와 토론자 간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국정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하게 됩니다. 9번째인 오늘 주제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환경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환경을 주제로 한 오늘 포럼입니다. 기후변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북극곰만 살 것을 이런 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홍수, 가뭄 이런 기상이변으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취약한 지역은 물론 문명의 한복판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의 오래된 도시들, 또 얼마 전에는 바로 세계 대표 도시라는 뉴욕에도 퍼부었던 그 초유의 물난리 보도도 보았을 겁니다. 저 역시 요즘 그 많은 음식 배달 시키면서 플라스틱 용기 걱정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환경을 지키는 일은 인류의 미래의 일이기도 하지만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무분별한 소비 지상주의를 생태계 균형 파괴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런 문제에 대한 신속한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엄중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탄소 중립과 같은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 또 이것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인가 이것을 두고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정내권 초대 기후변화대사입니다. 오랫동안 외교부터 유엔 환경외교 무대에서 적극적 리더십으로 활동해 오신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서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서 미리 신청하신 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비대면 참석자들을 대표해서 저희 조사처의 이혜경 입법조사관이 토론을 하게 됩니다. 이혜경 조사관은 이 분야를 기후변화 문제, 환경정책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한 이혜경 박사입니다. 먼저 소개합니다. 예, 지정 토론자 외에 나머지 분들은 줌을 통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채팅창에 의견 주시면은 제가 대신해서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채팅창에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초대 기후변화대사를 맡았던 정내권 대사 모두 발언을 듣고 오늘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환경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시선과 논단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최근 들어서 이미 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탄소 중립을 포함해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 국제적으로 날로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겠는가 한 데서 저는 조금 근본적인 문제부터 저희가 짚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비지상주의가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고 처장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우리의 경제 시스템 자체로부터 환경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올바른 대처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제 시스템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자유시장, 프리마켓의 시스템에 의해서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자유시장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요. 현재의 시장 구조는 환경 비용과 사회적 비용 등 탄소의 가격 등을 시장 가격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이 탄소 가격을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왜곡되고 있고 화석 연료가 과다하게 사용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프리마켓을 소위 말하는 시장 원리 자유시장이죠. 이런 것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저는 서스테이너블한 마켓, 지속 가능한 시장으로 바꿔 나가야지만 우리 환경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스테이너블 마켓이란 말은 아마 제가 처음 쓰는 것 같은데요. 이 뜻은 뭐냐면 시장이라는 것은 단기적인 수요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데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서스테이너블 마켓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인 균형이 아니라 장기적인 균형을 염두에 둔 환경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포함하는
마켓 프라이스에 환경 비용, 사회 비용이 반영된 시장을 저는 지속 가능한 시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단기적인 생산량, GDP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현재의 자유시장 시스템에서 장기적인 성장의 퀄리티, 질을 높이려고 하는 생태적인 질, 그다음에 사회적인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지속 가능한 시장으로 전환이 되어야지만 가능하다는 환경을 지킬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근본적인 접근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구체적인 그 정책 수단들은 뭐가 있겠느냐?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선 탄소세라든지 영어로는 카본 프라이싱이라고 합니다만은 탄소 가격을 시장 가격에 반영하는 조치들, 배출권 거래 제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수반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마켓 시장 또는 지속 가능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장이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바꿔야 될 두 번째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 그러니까 대형 자동차 마음대로 자가용 몰고 다니고 전기를 쓸 수 있는 대로 마음대로 쓰면서 그다음에 더 추가적인 비용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현재 생활 방식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기후변화도 대응하고 경제 성장도 하고 그다음에 고용 창출도 하고 하는 것을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전제하에 기후변화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러한 그 전제와 우리의 기본적인 가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꿀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용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제는 자가용을 포기하고 동경에 가보시면 자가용 몰고 출근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이렇게 자가용 없는 세상, 그다음에 전기 가격을 저희가 아낄 수 있을 만큼 전기 가격을 더 올리는 세상을 내가 얼마든지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희는 좀 그런 의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환경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이 환경에 대한 보호나 이런 것들은 경제에 대한 비용이다, 부담이다라는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물론 어느 나라나 다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환경에 대한 보호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이것은 새로운 성장의 기회이고 앞으로 고용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의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저희가 기후변화 대응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네 번째로는 제가 우리는 흔히 온실가스 감축 그러면 산업에만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활 방식, 교통이죠. 구체적으로는 교통 체계, 모빌리티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건물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요새 패시브 건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세이빙하는 그런 건물이라든지 이러한 그 우리 라이프스타일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강조를 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산업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을 지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요. 우리는 흔히 이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문제를 누구가 이거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냐를 얘기할 때 흔히들 정부와 기업이 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뭐냐면 소비자가 빠져 있습니다. 이 모든 그 온실가스의 문제라든지 환경 파괴의 문제는 결국 소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이거의 궁극적인 책임은 소비자들에게 있는 것인데 이 소비자들이 이 환경 문제의 궁극적인 책임이 정부와 기업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들 스스로가 내가 어떻게 이거를 책임을 질 것이냐 하는 거라는 그 의식의 전환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와 관련해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사실 우리나라의 소비자들 뭐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실은 상당히 많은 소비자들이 환경을 위해서는 내가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라는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재작년인가 그린피스가 조사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약 70%가 월 2만 원 이상의 전기 가격을 인상해도 좋다라고 동의한다는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많은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는 환경에 동참하려는 의지도 있고요. 오늘 아침에 오면서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스타벅스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리유저블 컵을 준다고 하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스타벅스에 가서 줄을 서 있어가지고 7,300명이 대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소비자들도 사실은 환경 문제에 동참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그 자발적인 의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어떤 제안을 하고 있냐면요. 저희가 탄소세 같은 것을 당장 일괄적으로 도입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요. 전부 모든 사회에다 한꺼번에 도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자발적으로 전기 가격을 더 내고 싶다는 분들은 전기 가격을 더 낼 수 있는 자발적인 친재생 전기 가격 지불 제도라든지 이러한 자발적인 지속 가능 시장을 저희가 점차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런 사실 독일이라든지 유럽에서는 이미 이걸 시작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소 가격을 반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관련해서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있겠느냐? 예, 제가 생각하는 특히 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검토할 수 있는 몇 가지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나라의 사회 간접 자본 투자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예비 타당성 조사 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고요. 예타라고 그러죠, 흔히. 요번에 그 GTX라는 거 관련해서 예비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뭐 A, B, C 중에 어디는 통과가 됐고 어디는 통과가 안 됐다 이런 것들이 신문에 많이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탄소 가격을 반영을 하지 않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GTX를 운영함으로 해서 자가용의 운행 숫자가 줄어들면 그만큼 CO2가 배출되는 것이 감축이 되기 때문에 GTX를 통해서 감축되는 CO2의 양을 돈으로 계산했을 때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이 GTX의 수익 예비 타당성 조사에 반영을 한다면 상당히 많은 이러한 대중교통 체계가 적자가 아니라 흑자라고 계산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대중교통 체계가 보다 더 많이 확산돼야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하철이라든지 철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적자라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투자를 지금 잘하지 않는 지금 상황을 제가 지금 당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저는 서울 시내에 자가용을 안 몰고 있는데요. 지하철을 주로 타고 다니는데 거기 가다 보면 이 써붙여 있습니다. 지하철이 적자이기 때문에 시설 정비에도 투자를 못하고 있다.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런 걸 제가 계속 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인데요. 왜 이러냐 하면 이런 지하철의 수익성을 계산할 때 여기에 뭐가 빠져 있냐면 지하철을 탐으로 해서 수천만 대의 자가용이 운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감축량 을 톤당 29,000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시장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 톤당 거래 가격이 약 29,000원인데요. 이거를 거기다가 더한다면 우리나라 지하철이 엄청난 흑자일 겁니다. 이거를 자꾸 적자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하철을 항상 타고 다니는 저로서는 우리나라 지하철 굉장히 잘 돼 있다고 흔히들 말씀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지하철에 굉장히 부족한 것이 에스컬레이터가 너무 부족합니다. 에스컬레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편의성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건 상당히 100개, 150개의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 나이 많은 분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가용을 몰고 다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가까운 일본 동경 같은 데 가보면 모든 지하철이 완벽하게 에스컬레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편의성을 높여서 모든 사람들이 자가용 몰지 않고 지하철을 탈 수 있는 체계를 저희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든 그 문제 특히 원전 같은 걸 바라다 볼 때 우리가 뿌리 깊은 우리의 기본적인 인식이 모든 것을
경제적인 수익성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경제 수익성이 더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환경을 보존해서 우리의 생존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가치적인 판단을 할 때가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언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우리 인식의 제고라든지 이런 쪽에 더 큰 역할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를 압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현재의 경제 시스템, 시장 가격에 여러 가지 환경 비용이라든가 사회적 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는 지금 시장 가격 문제로부터 비롯해 가지고 우리의 사고의 전환 한 7가지 8가지 정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에는 환경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상당히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의지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외교관으로 쭉 활동해 오시면서 주로 이제 환경 외교 이런 쪽 무대 활동해 오셨는데 한 30여 년이 되셨죠? 네네. 어떻습니까? 그 동안에 당시에 30년 전에 느끼셨던 그 환경 관련에 대한 실질적인 우리의 환경 주변 여건들과 지금 30년 지난 이후에 물론 심각해졌겠습니다만 그 이후의 변화 과정 또 여기에 따른 우리나라 사람들을 비롯해서 세계에서 여기에 대한 인식의 변화 어떤 걸로 좀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까? 지난 30년 동안에. 네, 제가 환경 문제 시작한 게 이제 1989년부터 제가 외무부에 있으면서 몬트리올 의정서라는 프리온 가스 문제, 오존층 보호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이 지구 환경 문제를 포함해서 이 환경 문제에 발을 들이게 됐는데요. 그때에 비해서 사실 지금 격세지감이 있을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경제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경제적인 능력, 그다음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의 역량 이런 것들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쉽게 말하면 경제지상주의가 너무나도 뿌리가 깊어서 이 환경 문제를 아직도 약간의 사치스러운 문제 이거는 뭐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거고 우리처럼 아직도 우리는 아직 의식 수준은 우리가 경제 수준은 선진국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약간 경제 다음에 생각해 볼 만한 일이다라는 그런 의식 수준은 아직 안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제가 이런 말씀드린 이유는 예를 들어 구라파라든지 최근 들어 미국의 경우도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이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상당히 바뀌고 있고요. 구라파는 뭐 옛날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이 환경이 최우선 순위로 생각을 하고 있고 환경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없고요. 오히려 정부가 왜 환경에 대한 조치를 더 많이 하지 않느냐라고 여러 군데 학계, 언론 쪽에서 지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우는 사실 아직도 비용의 문제에 집착하고 있고 모든 문제를 이 비용이 너무나도 경제 부담이 된다라는 그 논리가 아직도 팽배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환경 문제에 대한 여전히 인식에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지적 주셨습니다. 아까 얘기 나온 것 중에서 예비 타당성 검사에서 탄소 가격을 포함한다면 훨씬 더 환경 친화적으로 여러 가지 예비 타당성에서 이익을 볼 수 있을 거다라는 계산의 방법 문제 지적하셨는데요.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환경 영향 평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수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제가 그걸 조금 들여다봤는데요. 제가 그분의 아주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여러분들 뭐 시행 규칙 들여다보시면 금방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입법조사처에 계시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라고 돼 있고요. 대개 어떤 것들을 보냐면 멸종 위기의 동식물에 대한 영향이 있느냐,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 오염물질이 배출되느냐, 거기 사는 주민들에게 무슨 소음 공해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감축량이 얼마냐라는 거는 불행히도 없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구라파의 경우에는 아주 오래 전부터 이런 그 도로를 예를 들면 공항 갈 때 도로를 연결할 것이냐 아니면 철도를 연결할 것이냐라는 걸 계산할 때 이러한 이산화탄소의 감축량, 배출량 이런 것이 이 타당성 조사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우리는 도로 위주의 교통체계
대표적인 예를 들어 인천공항 도로를 제가 뭐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면 민자 도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철도 공항 철도가 훨씬 늦게 연결이 됐고요. 왜 그러냐면 철도가 연결되면 민자에 다니는 민자 도로를 이용하는 자가용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익이 줄어드는 것을 보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철도의 연결을 오히려 늦추는, 그러나 이거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훨씬 느리는 이러한 것이죠. 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 사회가 아직도 이산화탄소의 배출에 대해서 반영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탄소중립위원회 등에서 뭔가 새로운 그 기준 같은 것을 만들어가는 그 출발 같은 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저는 미세먼지위원회는 제가 참여를 했는데 지금 탄소중립위원회는 제가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나와 있는 것만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한, 그다음에 생활 패턴을 바꾸는 한, 그다음에 그린 수소를 도입하는 뭐 이렇게 세 가지 안을 중점으로 돼 있다고 좀 발표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섹터 주로 보면 계획들이 되게 이렇습니다. 산업 부분에서 얼마 줄인다, 교통 부분에서 얼마 줄인다, 건물에서 얼마 줄인다,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빠져 있는 게 뭐냐면 탄소 가격을 얼마나 반영하겠느냐, 이런 내용은 예를 들면 탄소 가격을 30%를 반영할 것이냐, 그 다음에 70%를 반영할 것이냐, 그 다음에 100%를 반영할 것이냐. 이게 그래주얼리, 영국 같은 경우는 현재 탄소 가격을 파운드당 50파운드로 지금 해서 반영하는 그런 조치들을 시행을 하고 있고, 이것이 뭐 70파운드, 100파운드 이렇게까지 늘린다는 것을 가지고 있죠, 계획을. 근데 그런 계획은 아직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네, 환경 문제를 비용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환경 문제에 또 하나 우리가 해결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이 이거를 유발하는 유발자와 여기에 피해를 입는 쪽이 같은 사람이라면 스스로 해결을 할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점하고, 혜택의 효과는 모든 사람한테 거름이치지만은 예컨대 여기에 도움을 주는 사람은 혜택을 많이 받고 거기에 좀 책임을 질 사람은 해를 입힌다든가 하는 성격이 아니라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누가 얼마나 자발적으로 행동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딜레마인데 이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변화 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 문제는요, 저희만 경험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이게 글로벌 커먼스라고 그래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공유주의 그 어떤 딜레마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뭐냐면요, 정부의 역할입니다. 이 환경 문제는 정부가 이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대신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환경은 지켜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의 문제라든지 입법의 문제, 그다음에 정부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부가 결국 주인처럼 행세하면서, 환경의 주인처럼 행세하면서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탄소 중립 전환에 있어서 공정 전환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고, 정부가 이제 그러한 역할을 강력하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거고요. 그 역할은 더욱 더 강화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베네핏이 다르게 분산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영국을 포함해서 구라파들의 경우에도 에너지 푸어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에너지 빈곤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는 가격의 차별화 문제, 에너지 보조금의 문제, 이러한 그 세밀한 보완 조치들을 통해서 이것이 모든 국민들에게 공정하고 페어하게 역할이 분담될 수 있도록 정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혜경 박사 추가 질문 부탁합니다. 네, 대사님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대사님께서는 이제 국제 환경 협상이 이제 교착 상태에 있을 때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되면서도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하셔서 이제 리더십을 발휘해 오셨는데요. 그 탄소 중립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이제 탄소 중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지만, 그걸 지지하지만 그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했을 때 우리나라 산업들이 좀 타격을 입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잘 안 들려갖고 네. 마이크에다 좀 다시 한번. 잘 안 들렸다고 하니까는요. 네. 요약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현재 탄소 중립 이슈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했을 때 국내 산업에 타격을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탄소 궁금합니다. 중립에 적극적인 동참했을 때 우리나라 산업에 좀 장애연이 되지 예, 않겠나라는 예.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느냐? 예, 알겠습니다. 예. 당연하죠. 저희가 중화학공업 기반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얘기를 해왔었는데요. 첫째로는요. 지금 현재 각국 정부가 이산화탄소 감축 그 목표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구라파 미국 등등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 감축 목표치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있냐면요. 생산 기준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즉 GDP 기준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약간의 좀 문제가 있죠. 무슨 얘기냐면 구라파의 경우에는 온실가스를 40%를 줄였다. 몇 나라의 경우는요. 영국의 경우는 한 40% 줄였다고 하고요. 평균적으로 한 20몇 % 줄였거든요. 그래서 많이 줄였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생산 기준으로 볼 때 그렇게 줄였다는 것이죠. 근데 유럽의 소비 기준으로 이걸 계산해 보면요. 40%가 아니라 약 16% 정도밖에 줄지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을 뿐이지 수입을 해서 소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나라에게 탄소의 배출을 유출시킨 것이지 자기네들의 소비가 줄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산 기준, 제조업 기반의 경제 구조를 가진 국가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계산 방식이죠. 중국이라든지 한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사실 저희가 국제적으로 이렇게 생산 기준으로만 계산할 것이 아니고 소비 기준으로도 저희가 계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제기를 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산업별로 목표치를 할당하는 것 자체가 중화공업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한테 여러 가지 불리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중국, 그다음에 일본, 독일, 이게 제조업 강국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만 그 문제를 가지고 혼자 저희가 고민할 필요나 압력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각 섹터별로 제철, 조선, 무슨 시멘트, 알루미늄 이런 각 섹터별로 업종별로 국제적인 2050년까지의 로드맵을 합의해 나가자라는 제안을 해서 각 섹터별로 동일한 수준의 감축 그 로드맵을 서로가 합의하게 되면은 우리한테만 압력이 떨어지는 것이 부담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에게 공평하게 동일한 조건의 그런 그 기준을 충족시켜 나가면 되도록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혼자 저희만 부담을 안을 것이 아니라 글로벌한 로드맵을 작성해 나가자는 제안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동참해서 동일한 부담을 분담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그 제안을 해서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우리의 문제대로 또 더불어서 그런데 환경 문제가 글로벌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세계적인 쟁점과 같이 맞물려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침 관련 질문 오늘 질문 여러 가지 들어와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질문이 우리 정부의 정승환 우리 내부의 기업관의 질문입니다. 우리 이게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정부, 기업, 우리 소비자 모두가 중요합니다만은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주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여기가 너무 이게 급하게 그 아젠다가 이전되지 않느냐. 그동안에 대기 환경에서 있다가 갑자기 탄소 중립으로 넘어가고 그런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좀 설명 주시겠습니까? 예,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IPCC에서 2018년도에 바로 인천에서 열린 IPCC 총회에서 1.5도 스페셜 그 특별 보고서가 나옴으로 해서 촉발된 하나의 그 새로운 동향인데요. 1.5도까지 이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탄소 중립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 무브먼트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유럽이 먼저 동참하고 여기에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모멘텀이 생겼죠. 그런 상황에서 중국, 일본까지 동참하는 바람에 사실은 중국까지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도
중국보다도 저희가 늦게 발표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물론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간 면이 있죠. 그러나 이것을 저희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했기 때문에 너무 부담이 되니까 우리가 이거를 할 수 없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기에는 이미 벌써 전 세계 130여 개 국가들이 탄소 중립 선언을 했고요. 이것이 새로운 하나의 물결로, 거대한 물결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거부한다는 거나 또는 이것을 무슨 저희가 저지할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가 보이지는 않고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국익과 또는 우리 앞으로의 미래의 생존,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더 잘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역량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라는 쪽에 저희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보고요. 그거 관련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실 우리나라는요, 이런 탄소 중립을 앞장서는 데 있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좋은 여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차 전지, 배터리, 그다음에 수소 전기, 연료 전지, 이런 모든 수소, 이런 경제, 이런 모든 쪽에서 전 세계 4차 산업을 이끌어가고 우리 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탄소 중립은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어떻게 보냐 달린 건데요. 저는 굉장한 기회, 우리 경제가 그야말로 도약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오히려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전 세계가.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또 하나 산업 분야든 다른 교통 분야든 간에 앞으로 이후에 역시 비용하고 관련된 문제도 또 혁신으로서 해결하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온실가스 관련해서는 지금 그동안에 주로 산업화를 먼저 해온 나라들이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고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저개발 국가들에 대해서는 탄소 저감 기술 이전에 대한 논의 없이 만약에 탄소 국경세가 적용된다면은 역시 부익부 빈익분의 문제가 이후에 환경 시대에도 같이 재발되지 않냐라는 우려. 이 부분 지금 국제적인 논의에서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 얘기를 다 자세히 얘기하기 너무 이제 시간이 이제 없어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탄소 중립 이 문제도 133개국이 아까 다 동참한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선진국들이 많이 동참하면서 노력은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 개도국들이 과연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선진국들이 아무리 탄소 중립을 노력을 해도 개도국들이 따라오지 못한다면 지구 전체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아까 기술 이전 문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조금 참 안타깝지만 별로 이렇게 큰 진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백신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 파이자라든지 몇몇 기업들이 백신의 그 기술의 공유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함으로 해서 지금 아직도 전 세계 백신 생산 공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목숨이 달린 문제에 대해서도 이러한 기술 이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로 봐서는 이런 기후 변화 문제와 관련해서 이 기술 이전 문제가 해결되기는 참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와 관련해서 특히 저희 같은 나라들이 한국 같은 나라들이 저희가 이 기술 면에서 배터리라든지 연료전지라든지 많이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될 역할이 좀 더 많이 생길 수 있고 우리가 더 큰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곤님의 질문인데요. 원자력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기술 혁신은 필요 조건이라는 대사님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과기부에서 발표한 탄소 중립 기술 혁신 추진 전략에 제시된 10대 핵심 기술에 보면은 태양광, 수소, 바이오 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는 포함되어 있으나 원자력은 기술 혁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원자력에 대한 기술 혁신은 지금 빌 게이츠 파운데이션을 포함해서요, 그 소규모 소형 스마트라고 해가지고 소규모 원자로를 개발하겠다는 많은 지금 노력이 있죠. 그 잘 된다면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엄청나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현재 아직까지 그 빌 게이츠 파운데이션에서도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아직 안 나온 것 같고요. 당연히 뭐 원자력에 대해서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니고 얼마 전에는 지금 미국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그 핵 폐기물에 대한 파이롤리시스 건습 그 방식에 의해서 방사능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새로운 어떤 브레이크스루가 될 수는 있다고 보여지죠. 그런데 이제 요거 관련해서는 꼭 방사능 폐기물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전의 안전성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같이 균형감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말씀하신 원전의 안정성 문제와 그다음에 탈석탄 원료 이것은 약간 성격이 다른 면에서 동시에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탄소 중립 차원에서의 지금 탈원전 전략은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저희가 이 원전 문제는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만은 저는 주로 이제 해외에서 제가 유엔에서 한 10년 동안 있으면서 국내보다는 해외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글로벌한 시각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원자력의 문제는 다른 나라에서의 논의되는 양상과 우리나라 국내에서 논의하는 양상은 조금 좀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지금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석탄을 폐지해야 되고 그럼에도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원자력이 굉장히 매력적인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느 나라도 탄소 중립 때문에 원자력을 대대적으로 투자를 해서 키워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나라는 아직 없고요. 이거 관련해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국의 경우도 그렇고 미국의 경우는 이제 원자력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탈원전이라든지 무슨 아니면 뭐 원전을 더 증설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는 실질적인 투자가 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원자력에 대해서는 순전히 민간 기업의 판단에 의해서 수익성 위주로 판단해서 투자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죠. 그런데 어느 기업도 지금 아직은 원자력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의 원자력 발전에 따른 폐로 가격 문제라든지 방사능 폐기물 처리 문제라든지 또는 그 위험 리스크에 대한 보험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 아마 수익성이 나온다고 판단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원자력의 문제에 관해서 보면 국내에서 여러 가지 이거 관련된 수익성의 문제들이 많이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하나 좀 누락되고 있는 언급되지 않고 있는 문제는 원자력의 안전의 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한 것이 조금 더 많이 논의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좀 보다 더 균형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이혜경 박사 질문 추가 질문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또 신재생에너지가 정말 탄소 중립으로 가는 지금 대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전체 과정을 보자면 사실상 그 여러 가지 과정에서 실제로는 그렇게 탄소 제로만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수소차로 가지만은 그런 걸 생산하는 과정, 전기차로 가지만 전기차 이전에 그걸 생산하는 과정 보자면은 반드시 탄소 중립만은 아닌 오히려 다른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지금 우리 그 태양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오히려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의 준비 과정이라든가 확산 과정이 반드시 또 친환경만은 아닌 것 같다. 산화기를 황폐화시킨다든가 이런 문제들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봐야 된다 이런 추가적인 주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평소에 사실 뭐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필요하죠. 그리고 지금의 내연기관 자동차보다는 환경적으로 조금 더 우수하다 하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대개 수긍을 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 자체가 해결책이냐? 사실 그것이 해결책이 되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에 공급되는 전기 자체가 깨끗한 전기, 그 신재생에너지 전기를 해야지만 그것이 사실 깨끗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소자동차도 마찬가지로 공급되는 수소가 그린 수소여야지만 사실 그것이 깨끗한 것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뭐 사실은 완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보다 더 좋은 거는 노카입니다. 자동차 안 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자동차 안 타고 살 수 있느냐? 물론 어렵겠지만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런 동경이나 오사카, 일본의 대도시들을 가보시면 도심에 자가용 몰고 다니는 사람은 아마 1%도 안 될 겁니다.
우리나라 서울 시내가 교통체증으로 엄청난 그 체증이 지금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볼 때 동경 같은 데는 교통체증이라는 게 거의 없죠. 왜냐하면 자가용을 몰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자가용 없는 세상을 저희가 디자인해야 되는 것이지 뭐 수소 자동차, 전기 자동차가 답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저희가 요거 곁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가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부담하는 사회 손실 비용이 우리나라 교통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GDP의 2%에서 3%입니다. 요건 뭘 계산한 거냐면요. 낭비된 연료, 그다음에 교통체증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한 노동 시간의 상실, 요것만 계산한 게 GDP의 2에서 3%입니다. 근데 여기다 만약에 거기서 나온 CO2의 양을 탄소 가격으로 계산해서 추가한다면 아마 이거 GDP의 2, 3%가 아니라 이 GDP의 4, 5%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로 우리나라 교통체증으로 발생하고 있는 환경 비용, 경제적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우리나라 국방비가 GDP의 뭐 2, 3%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국방비보다 많은 돈이 교통체증 하나로 사라지고 있거든요. 이 문제가 보통 생각한 것이 아니죠. 이걸 만약에 우리가 안다면 GDP의 2, 3%를 지하철을 좀 더 우리가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시내 지하철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는 아직도 동경이나 다른 나라에 비한다면 아직도 훨씬 더 많은 지하철을 지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대사님 말씀 중에 핵심은 시장 가격에 환경 가격을 반영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이제 말씀해 주셨던 탄소 가격제 중에서 대표적으로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가 있는데 배출권 거래제의 경우는 국회가 2012년에 이제 근거 법률을 마련해서 2015년도에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최초로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탄소세의 경우는 이제 정부와 국회에서 도입의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탄소세 도입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조세 저항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조세 부담은 늘리지 않으면서도 환경적 효과는 극대화하고 경제적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생태 친화적인 이제 조세 개혁에 대해서 대사님께서 한 20년 전부터 이제 국제적인 동향을 이끌어오고 계신데요. 이제 관련돼서 우리나라의 시사점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탄소세 도입에 있어서의 조세 정의 어떻게 반영돼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네. 사실 그게 제가 평소에 항상 여러 번 얘기하고 있는 게 생태세제 개혁이라는 얘기를 제가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세제를 개혁을 하는데 이걸 이콜로지컬 텍스 리폼이라는 게 이제 구라파 쪽에서는 한 20, 30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논의되어 왔던 중요한 그 환경 정책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혜경 조사관 얘기했듯이 탄소세를 도입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이제 저항이라든지 경제 부담의 문제가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완화하기 위해서 나온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탄소세를 도입하는 대신에 이거에서 세금 부담이 늘어나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세금 부담이 늘어난 만큼 소득세라든지 법인세 이런 것을 깎아줌으로써 조세의 전체 조세 규모 부담의 규모는 늘어나지 않으면서 이 환경을 지키면서 경제에 대한 부담도 주지 않는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생태 세제 개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OECD에서 이 문제가 90년대부터 굉장히 많은 논의가 되어 왔고요. 이제 그렇다 특히 독일에서 이러한 생태 세제 개혁을 아주 체계적으로 실험도 했고요. 많은 국가들이 이제 에너지 가격에 탄소세를 많이 포함을 시킴으로써 이러한 생태 세제 개혁 이런 것들을 시도를 했죠. 지금도 시도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좀 더 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와 또는 우리 사회에서의 공론을 통해서 이런 세제를 보다 더 환경적이고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이런 방안을 소득세와의 균형 문제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는 것이 우리 탄소세 도입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관련 질문인데요. 적당하게 균형을 맞추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좀 뭔가 보상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질문입니다. 김주경님의 질문인데요. 화석 에너지 소비량은 소득 수준과 정비례합니다.
그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많은 양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배기량이 큰 자동차 역시 고소득층이다. 이후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다거나 했을 경우에 가장 취약계층 힘든 집들은 또 그렇다. 이번에 뉴욕에 물난리가 났을 때도 지하나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피해를 입는다가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유발자와 피해자 간의 갭을 메꾸는 조세 정책 관련 대안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금 더 적극적인 질문입니다. 네, 뭐 당연하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그건 뭐 답은 뭐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더라도 뭐 강력한 탄소세 도입을 통해서 거기서 걷어들인 세수를 어떻게 취약계층에게 재배분해 줄 것이냐, 리디스트리뷰션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까 제기한 이러한 그 피해자와 유발자의 불공정의 문제를 어떻게 완화시키고 조화하는, 이게 바로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죠. 그러니까 탄소세를 통해서 걷어들인 세수를 이 취약계층 쪽에 어디에 더 많이 배분을 해주게 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는 것이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좀 다른 질문인데요. 보니까 국제난민센터에 발표했던 것에 보면은 최근에는 분쟁에 따른 난민보다도 정말 이렇게 기후 난민이 오히려 3배가 많다. 그런 게 정말 사실입니까? 예, 그거는 이제 기후 난민을 사실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그 좀 애매한 면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데이터를 들을 때는 조금 의아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네. 저희가 왜 그 아랍의 봄이, 아랍의 스프링 봄이라고 그래가지고 리비아에서부터 튀니지아를 거쳐서 아랍 쪽에서 한번 그 민중 봉기가 난 적이 있죠. 예. 한 거의 10여 년 됐죠. 제스민 혁명이라고 했던. 예, 맞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데요. 그 기후 변화 쪽을 이제 보는 그 쪽에서는 그것을 촉발한 것이 기후 변화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그 아랍 쪽에서 한 10여 년의 가뭄이 있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식량 가격이 폭등했고요. 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상당한 양의 밀을 생산해서 아랍 쪽으로 수출을 했는데 러시아에 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러시아의 밀 수출이 줄어들고 또 아랍의 가뭄이 들면서 식량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서 사실 처음에 그 튀니지아에서 어떤 청년 하나가 이제 그 식량 배급이 부족함에 따라서 항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민중 봉기로 이어졌고 이것이 결국 정치적으로 하나의 데모가 돼서 전 아랍에까지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것이 이제 또 있죠. 그런 그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람들까지 다 기후 난민으로 포함을 시킨다면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뭐 보다 더 적극적인 어떤 직접적인 기후 난민 이런 것들의 경우는 이제 도서 지역 이런 쪽에서 이미 발생을 하고 있고 뭐 이주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호주라든지 뭐 뉴질랜드라든지 또는 미국에 이민을 가겠다고 신청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은 뭐 저희 같은 나라도 이산화탄소를 많이 뿜어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뭐 미국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함께 공동의 어떤 역할을 분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그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요즘 느끼고 있을 건데요. 배달 음식 배달 많이 시키면서 플라스틱 음식 그릇들 정말 걱정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사실 저는 사실 저도 가끔 이제 택배를 시키긴 하는데 저희가 이거 볼 때 이게 바로 지금 택배 그 시장 가격 저희가 택배 하나 하면서 그 가격이 뭐 어떤 그 800원이다 뭐 1,000원이다 뭐 어떤 건 2,000원 3,000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 가격이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시장 가격인데요. 그 시장 가격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포함하지 않은 가격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또 그거를 택배를 나르는 그 택배 기사들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그 기본 급여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으면서 저희가 누리는 하나의 그 혜택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사실은 이게 저희가 공정하고 페어한 그런 사회로 간다면 사실은 택배 가격을 대폭 인상함으로써 택배를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택배를 통해서 엄청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너무나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시민들도 이것에 고민을 하고 우리가 아까 뭐 스타벅스에서 재사용 컵을 위해서 줄만 쓸 것이 아니라
택배 음식 배달하는 것도 줄이고 이런 기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가격을 아까 제가 자발적인 voluntary sustainable market 이런 걸 제가 얘기했는데요. 자발적인 지속 가능한 시장에 동참하는 분들이 점점점 많이 생김으로 해서 환경도 보호하고 또 뭐 이 가격 시장도 보호하고 또는 뭐 사회도 보호하는 이런 걸 추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스타벅스 일회용 컵 아닌 걸로 지금 얘기 나온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요. 그만큼 환경에 대한 문제 의식은 커졌는데 실제로 계절별 텀블러까지 쓰고 하는 것이 환경을 정말 친환경이라기보다는 이것을 폼잡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문제 의식을 계절별 가지고 뭐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계절별 뭐라고 그러셨죠? 계절별 텀블러를 쓰고 오히려 그래도 그게 오히려 뭔가 네. 더 낭비를 좀 많이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예. 텀블러 맞습니다. 사실 텀블러가 집집마다 뭐 대여섯 개씩 되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또 어느 과소비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그러한 제품의 제조 단가에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가격을 반영시킴으로 해서 텀블러의 가격도 올라가게 만들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아끼게 되고 이러한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지금 우리는 지금 그 가격이 올라가면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에 되게 될 경우에는 그런 것이 아마 저희가 사회 생활의 패턴을 라이프스타일의 패턴을 바꾸는데 어렵기 때문에 우리 모든 시민들이 이제 우리 스스로의 생활 패턴도 바꿔야 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할 때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도희님의 질문인데요. 탄소 중립 선언은 바람직하지만 실질적으로 각 국가들이 정말 어느 정도로 이행하고 있느냐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본인요. 미국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 조금 더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 이렇게 각국의 리더십에 따라서 국제적인 글로벌 전체 차원에서의 탄소 중립 이행이라든가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기후 변화를 한 30년 동안 다뤘기 때문에 이렇게 목표치 설정하는 엑서사이즈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92년도에 되었고요. 그다음에 97년도에 교토 UN 그 기후 변화 협약 만들 때 했고 92년에요. 그다음에 97년에 교토 정서 만들 때도 또 목표치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에 코펜하겐에서 또 목표치 정했습니다. 2020년까지 목표치 우리가 정했었거든요. 그 이제 2009년도에 그래서 저기 2008년도에 우리가 목표치 발표했죠. 12년 후에 30%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는 어떻게 됐느냐? 30% 줄인 게 아니라 25% 늘어났습니다. 지금 2020년이죠. 지금 20년 수준이 2008년보다 저희가 25%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목표치 세팅하는 타겟 세팅 엑서사이즈를 우리가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자기 기만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그 역사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2030년이라고 그랬는데 과연 미국이 50% 줄이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50에서 52%. 과연 미국이 50에서 52% 줄일 수 있겠느냐? 굉장히 쉽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뭐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한다고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쉽지 않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것을 지키냐 안 지키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누가 승자가 되고 누가 루저가 될 것이냐.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이러한 국제적인 동향을 어느 나라가 가장 잘 활용을 해서 2차 전지도 저희가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그다음에 ESS, 연력 전기 저장 장치 이런 것도 우리 수출했거든요. 지금 최근에도 중국에다가요. 이런 식으로 이러한 동향을 어느 나라가 가장 잘 활용해서 환경도 지키면서 경제 성장도 하고 산업 경쟁력도 높이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기회로 삼느냐.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목표치를 달성도 중요하지만 목표치 달성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100% 할 수 있을지 안 있을지 저도 장담을 못하죠. 해보기 전에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우리가 그런 많은 혜택과 기회를 많이 얻어내는 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 그러므로서 경제적인 혜택도 받으면서 환경적으로도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또 글로벌 리더십도 확보하고 국제적인 위상도 올라간다. 이런 걸 우리가 목표로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탄소 중립 정책에 따라서 기존의 산업의 쇠퇴 또는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이 시기 나오는
직업상의 어려운 문제, 실업의 문제 등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양승엽님의 질문인데요. 뭐 요즘 그 용어를 정의로운 전환 이런 용어를 쓰는 것 맞습니다. 같기도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요. 사실 이게 뭐 탄소 그 에너지 전환, 그러니까 탄소 중립 요 전환에만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뭐 4차 산업으로 간다고 그러면서 지금 평생 직장이라는 게 없어지는 사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직장이 언제 직종 여러 가지 직종이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예를 들면 택시 기사라든지 여러 가지 직종이 곧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모든 게 잡 시큐리티 이런 것들이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이러한 가변적인 사회에 저희가 들어가면서 산업 구조가 바뀌고 하는 상황에서 탄소 전환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의 유동성, 이런 플렉시빌리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소셜 모빌리티를 어떻게 유연하게 만들어 줄 것인가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정부의 과제가 된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정부의 역할이 더 커져야 된다고 보고요. 이러한 그 공정 전환, 에너지 전환 또는 뭐 4차 산업의 전환 이런 모든 이슈들이 결국은 시장만의 역할 가지고는 부족한 것이고요. 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여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GDP의 양적 성장에는 굉장히 효과적이었고 엄청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양적인 성과가 문제가 아니고요. 언제까지 저희가 GDP를 늘릴 수만은 없습니다. 지구의 환경 역량이 정해져 있는데 언제까지 생산량만을 늘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닥친 과제는 양의 증가가 아니라 이런 퀄리티, 이런 그 삶의 질, 행복 지수 이런 거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 하는데 저희가 더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런 에너지 전환, 그다음에 또 4차 산업의 전환 이런 것들이 앞두고 정부가 어떻게 이런 소셜 모빌리티 이런 거를 원활하게 지원할 것인가를 위해서는 탄소세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거둬들인 세수를 통해서 이러한 직업 훈련 이런 것에 훨씬 더 많은 평생 교육 이런 거에 대한 훨씬 더 많은 투자와 역할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장기적인 관점의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에 적응해 간다면은 우리 사회 구성 양식이 좀 달라질 여지도 있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예, 저희가 여지까지 지금 아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아까 제가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것, 또 최근에는 SDG 이런 얘기 흔히들 많이 들어보셨고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예. 최근에는 또 ESG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제가 조금 더 굉장히 좀 심각하게 철학적으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의 구호로 생각하는 단계가 아니라 우리의 경제를 운영하는 기본 방식 자체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시장 원리, 예, 이거는 기본적으로 필요하죠. 그러나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충분한 것은 장기적인 서스테이너블한 마켓으로 가는 그러한 전환이 필요한데요. 이런 전환을 가려면 사회적인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겠고요. 정치적인 지지, 이것에 대한 정치적인 지지, 이걸 위한 언론의 역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조화롭게 진행이 돼야지만 이러한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런데 거의 공감대는 뭐냐?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전환이 단지 단기적인 경제적인 수익성만 가지고 자꾸 들여다보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석탄 발전을 폐지해버리면 전기값이 얼마 더 올라간다. 비용이 얼마 더 올라간다. 큰일 났다. 그래서 전기값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흔히 언론 통해서 많이 봅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기사에도 무슨 30년 동안에 1,000조가 더 들어간다 이런 뭐 보도도 나왔고요. 주사처 자료가 인용이 됐었죠. 예. 네네. 그런 문제 등등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거기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현재 2000년대 우리나라의 전기 가격이 뭐 67원인가 얼마인데 2050년에 가면은 뭐 140원 가량 된다. 그러니까 약 2배 가량 올라간다 전기 가격이.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굉장히 큰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지금 우리나라 전기 가격이요 전 세계에서도 가장 쌉니다. 이미 독일은요 1kW당 전기 가격이 300원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60원이라고 그러고 뭐 어떤 거에는 100원이라고 그러는데 기준에 따라서요. 그런데 독일의 경우는 이미 300원이 넘고요. 일본의 경우도 250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2050년에 가서 140원이다? 아니 140원 정도를 우리가 못 내서 기후변화를 지키지 못한다? 지금 우리 생존이 달려있는데 전기 가격을 2배 올리는 거 지금 3만 원 낼 거
6만 원 낸다. 이게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런다면 우리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문제를 너무나도 이렇게 단기적인 비용의 측면에서만 자꾸 이 문제를 들여다본다면 이 문제는 해결 방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이러한 투자를 함으로 해서 새로운 산업이 생기고 ESS라는 걸 우리가 그동안에 키워왔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다가 우리가 ESS를 최초로 수출하게 된 거 아닙니까? 전기 저장 장치를 예. 얘기하는 거죠, ESS. 맞습니다. 이걸 에너지 저장 장치죠. 이거 전 세계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기술을 우리가 가장 많이 발전시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최초로 1,300만 불어치 수출했습니다. 이게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비용의 측면만을 보면은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장기적인 기회가 어떤 것이 생길 것인가. 우리가 수소 트럭을 지금 구락발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모멘텀이 된다라고 봐야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자꾸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비용이 얼마다 자꾸 이 문제만 얘기를 하면은 자꾸 모든 소비자들이나 또는 이런 분들에게 이게 비용이라는 측면을 강조해서 뭐 두려움이 생기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최근에 제가 하나 보고서 인용하겠는데요. 바로 9월 16일 날 한국은행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거시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이슈 페이퍼가 나왔고요. 이게 각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0.08에서 0.32%까지 줄어들 수 있다. 그 다음에 물가가 0.02에서 0.09%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보고서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 언론에서는 딱 뭐만 인용하냐면은 우리 GDP가 최대 0.32% 줄어든다. 이 요점만을 딱 보도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한국은행의 보고서 읽어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럴 수가 있지만 거기서 걷어들인 탄소세를 저탄소 기술의 혁신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를 해서 새로운 기술의 혁신이 일어난다면 이런 부정적인 영향은 상당 부분 완화될 수가 있고 회피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얘기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보통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보도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자꾸 심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 좀 저희 언론의 쪽에서 이러한 그 우려를 너무 강화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좀 저는 하고 있고요. 이런 거보다는 더 긍정적인 거는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생긴다. 이걸 저는 이제 새로운 신기후 경제학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요. 저만 얘기하는 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2016년부터 New Climate Economics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기후변화에 대한 투자를 하면 새로운 경제적인 기회가 생기고 성장이 되고 기업 고용 창출이 된다. 이런 이제 보고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제 얘기가 아니고 다보스 포럼에서 나오고 있고 하는 얘기들이죠. 저는 이런 것들 긍정적인 측면을 저희가 더 많이 보고 그런 거로부터 저희가 영감을 받아서 보다 긍정적이고 프로액티브하게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혜경 조사관 추가 질문 부탁합니다. 네, 11월에 있을 그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뭐 개도국과 선진국 이제 사전 협상에 있어서 이제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고 특히 중국의 협력을 어느 정도 이끌어낼지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11월에 있는 네. 26차 네, 그때 회의. 기후변화 총회요. 네. 뭐 이번 기후변화 총회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계기로 영국 정부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 2030년을 대비한 보다 더 강화된 각국의 목표치들이 이제 발표됨으로 해서 기후변화 탄소 중립과 관련한 네트제로 2050과 관련한 굉장히 중요한 그 많은 모멘텀이 보다 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선진국들이 개도국들에게 제공하겠다고 하는 아까 처장님이 말씀하신 기술 이전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재정 지원의 문제 이런 쪽이 사실 뭐 그렇게 대단히 커다란 어떤 그런 그 패키지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도국들이 어느 정도 이러한 것들을 참여할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 회의적인 시각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백신과
관련해서 개도국들이 백신 문제와 관련해서 선진국들의 유럽이라든지 미국이 백신 이기주의 이런 걸 통해서 개도국들이 굉장히 큰 실망을 하고 있고 이러한 선진국들의 행태에 대해서 상당 부분 어떤 부분에서는 실망감들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기후변화 논의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시각들도 많이 있어서 약간 조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지금 우리 환경 문제가 탄소 중립이 핵심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만 관련돼 있는 그 이전은 우리가 미세먼지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마침 요즘 지금은 한 계절은 동남풍이 불고 있는 계절이고 하늘도 푸르고 아주 좋습니다만 한 달쯤 지나면 다시 또 걱정을 해야 됩니다. 북서풍에다가 북서풍이 불거나 아니면은 또 정체가 돼 있을 때 미세먼지가 많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특히 지금 지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중국의 영향.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우리 내부적인 해결 과제도 있고 또 한편으로 중국과의 관계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법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사실 제가 반기문 총장님 이제 이끌시던 미세먼지 위원회에 저도 참여를 했었습니다만은 우리 국내에서는 이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국내 여론도 있고 했죠. 근데 사실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국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이렇게 제가 사실은 92년도에 저는 93년도죠. 제가 동북아 환경협의체라는 거를 제가 과장 때 93년도에 출범시켜서 현재 동북아의 환경 협력을 위한 정부 간 협의체가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중국이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참여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에서 환경 협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요. 열심히 노력을 해왔죠. 그러나 사실은 저희도 역지사지해서 우리의 입장에 서서 또 중국의 문제를 바라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여러 감정적으로 중국에 대해서만 책임을 추구하는 이런 그 감정적인 뭐 여론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도 지금 석탄 발전의 비중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중국에 대해서만 저희가 얘기를 자꾸 꺼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민망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석탄 발전이 대폭 줄어든다면 그러면 우리도 중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오히려 석탄 발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70%가 갔던 것이 60%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석탄 발전이 뭐 오히려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과거 정부를 통해서 20여 기 이상의 석탄 발전을 신규로 허가했었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뭐 석탄 발전을 줄이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민망한 입장이었다는 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저희가 우리 너무 중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걸 우리 스스로 좀 되돌아봐야 된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지 않겠냐. 그래야 상대방에서도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하는 데 대해서 공감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더욱더 석탄 발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나라 교통체증의 문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더욱더 해결을 위해서 지하철 아까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하철도 확충해야 되고요. 지하철의 에스컬레이터 제가 맨날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지하철 계단 오르내리기 너무 힘듭니다. 이 지하철의 에스컬레이터 정말 투자가 심각하게 필요하고요. 노인분들이 지하철에 계단 오르내리면서 너무 힘들게 오르내리는 거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뭐 말할 수 없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강남 스타일 때문에 우리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 때문에 강남역에 많이 관광객들이 오는데 예. 강남역에 가보시면 강남역도 에스컬레이터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놀라시겠지만 광화문 시청역에도 없고요, 광화문역에도 없고요, 교대역에도 없고요, 이 고속터미널역에도 많이 없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환승역에도 상당한 그 에스컬레이터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계단 오르내리느라고 너무나도 이렇게 시민들의 마음 속에 에스컬레이터 지하철은 자가용이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이 타는 거다. 이러한 인식이 잡혀 있는 한 우리나라의 서울 시내에 자가용을 몰고 나오는 교통체증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이 아주 편리하고 에스컬레이터가 많이 깔려 있어서 누구나도 오히려 기후변화 걱정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편리하게 지하철 탈 수 있다. 이렇게 되지 않는 한 서울 시내 교통체증, 그다음에 미세먼지,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배출 줄어들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석탄 화력이 오히려 그동안의 발전소가 증가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민들이 석탄 화력 발전소의 이 문제에 대해서 공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발전 에너지 전환의 경우에 원전에 좀 초점을 두고 있다는 느낌이 있는데 실제하고 다른 겁니까? 실제로는 석탄 화력을 많이 줄이지 못하는 정부의 정책의 좀 한계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석탄 발전을 이제 굉장히 줄이겠다고 정부에서 이미 돼 있고요. 실제는 왜 그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증가했다는 말씀은 과거의 트렌드가 증가했다는 얘기고요. 네. 최근 들어서는 증가한다기보다는 뭐 정체한다고 봐야 되겠죠. 비율이 지금 증가하는 예, 경향이었다. 전에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예. 늘어났다 그런 말씀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정체하는 상황이고 지난번 미세먼지 대책을 통해서는 겨울 동안에는 그 노후된 석탄 발전에 대해서는 10여 개 이상을 발전을 중단시킨 조치도 했고요. 상당히 많은 조치를 했죠. 그런데 이제 이게 늘어나는 이 석탄 발전을 줄이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뭐냐면 과거 정권에서 정부에서 그 석탄 발전에 대해서 거의 20여 개 이상의 석탄 발전에 대한 허가를 했던 것이 있죠. 이미 과거 정부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발전에 착수하고 있어서 이거를 중단시키기가 이제 어려운 그런 딜레마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 중립하면서 상당 부분 앞으로 이제 줄어들겠죠. 줄어들면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 과거에 우리가 이걸 늘려왔던 그러한 그 상황에서 저희가 많이 줄이지 못했거든요. 중국에다가 지금 중국 보고 줄이라고 할 정도 오히려 중국은 줄었습니다. 물론 우리보다 높지만 70%에서 60%로 줄었거든요. 그리고 줄일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는 물론 이제 줄어들겠죠. 지금 정부에서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네,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문제 의식도 이것을 모아내는 정부의 역할이 같이 중요합니다. 이 관련해서 최근 2, 3일 전에 끝났던 독일 이번에 선거에서 녹색당이 이제 3당으로 올라섰습니다. 14~15%의 지지를 받아서 3당이 됐는데 그 중요한 배경으로 환경 문제를 쟁점화시켰고 거기에 대한 유권자들의 호응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거에서는 환경 문제가 중요 의제가 되기 어려운 이유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그건 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저는 그 문제는 결국 우리의 정치권의 논의라는 거는 결국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반영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사회가 그만큼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인식이 아직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물론 여론조사를 해보면 80%, 90% 이상이 우리 국민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걱정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전 세계의 뭐 구라파에 못지않게 기후변화에 대해서 걱정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의 경우는 50% 정도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90%입니다. 근데 걱정한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논의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구라파 지금 우리 처장님이 녹색당 얘기를 하셨는데 구라파에서는 특히 독일의 경우 굉장히 심각하죠. 독일도 석탄 발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탄 발전을 완전히 폐지해야 되겠다는 공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자력도 완전히 없애겠다고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강력한 걸 들고 나오고 있죠. 그렇게 된 배경은 국민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엄청나게 높은 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고 제가 아까 얘기하려다 시간상 제가 얘기를 안 드렸습니다만 유럽에서는 이미 구라파 독일에서는 어떤 제도가 있냐면요. 저희처럼 그 KTX라고 독일의 KTX는 이체라고 그러죠. IC 이체라고 그러는데 이 이체를 탈 때 가격이 이중화되어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로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화석열 에너지로 가고 싶으십니까? 그럼 30유로를 내시겠습니까? 45유로를 내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는 신재생 에너지 나 45유로를 내겠다. 45유로를 내게 돼 있어요.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이미 벌써 많은 시민들이 신재생 에너지 가격을 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드리고 싶은 게 지금 국회에 보니까 법안이 상정돼서 통과가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신재생 에너지를 직접 구매하도록 R200이라고 해서 그런 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발전자로부터 신재생을 직접 구매하는 그걸 허용하는 이런 법안이 좀 통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전기 가격을 이원화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재생 에너지를 쓰고 싶은 분들은 킬로와트당 200원을 지불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 100원으로 계산해서 우리 삼성, LG 같은 기업들은
킬로와트당 200원을 낼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꼭 그 삼성 LG가 그리드를 연결해서 그 발전자로부터 가져오는 그러한 물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한전이 가격 구조만 바꿔주면 아주 심플하게, 그래서 한전이 지금 적자가 쌓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를 더 이상 구매하지 못한다, 적자가 쌓인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자발적인 지속가능 마켓이죠. Voluntary Sustainable Market입니다. 이런 걸 전기 가격에 도입을 하면 얼마든지 또 우리 일반 시민, 소비 시민자 가구에서도 뭐 나는 얼마든지 더 비싼 신재생을 사겠다 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전이 혼자 정해진 가격을 가지고 고민하거나 적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의 역할이라든가 조직은 그 시대적인 변화라든가 요구를 반영해서 바뀌게 됩니다. 과거에는 부흥부가 있었다가 기획원이 있었다가 다양하게 바뀌듯이 그 관련한 질문입니다. 김혜경님의 질문인데요. 대통령 직속의 탄소중립위원회보다는 예산과 정책 집행권을 가진 에너지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사님 견해는 어떤지라는 질문입니다. 에너지부, 그게 사실은요. 지금 영국, 독일, 제가 알기로는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몇몇 나라들이요. 에너지 기후부를 갖고 있습니다. 또는 기후 에너지부. 기후와 에너지를 한 군데에 모아놨죠. 영국이 이제 대표적으로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기후변화 정책과 에너지부를 한 군데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렇게 되지 않는 한 사실 굉장히 어렵다 생각합니다. 합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 질문은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역시 사람들의 의식과 태도가 변화가 돼야 된다. 그게 필요하다라는 건데 여기에 영향을 미친 교육, 우리나라 교육에서의 환경 문제에 관한 그동안의 상황이라든가 뭔가 조금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든가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제가 꼭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드리고 싶은 문제였는데 사실 환경교육 많이 우리 사회에서도 강조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 환경교육 자체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라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딱 한 가지가 저희는 우리 미래 세대한테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딱 한 가지가 뭐냐면 환경은 공짜가 아니다. 환경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라는 거를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기성세대들이 환경은 공짜라고 생각하고 여지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탄소세를 도입한다고 하니까 마치 굉장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근데 어려서부터 환경은 공짜가 아니고 기후변화를 위해서는 가격을 지불해야 된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클로징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포함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돈을 따라다니지 말고 가치를 추구하라. 이런 얘기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제 성장, 돈 이거를 추구하고 싶다면 자꾸 돈 하고 경제 비용을 따지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경제 비용만을 따진다고 비용이 줄어들고 환경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비용을 따지기보다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 그게 뭐냐면 탄소 중립, 환경 지속 가능성 이런 가치를 따지고 추구하다 보면은 돈도 벌게 되고 경제도 성장하게 되고 지속 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그 근본적인 우리의 인식의 전환이 가장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래권 대사님 아주 중요한 얘기를 여러 가지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 시스템에 대한 시각의 변화, 또 우리 삶에 대한 시각의 변화 이거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제 과제는 좀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혜택과 결과는 우리가 모두가 공유하지만은 책임하고 상관없이요. 이 갭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모두의 과제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주신 의견 시청자 여러분의 우리 그 환경 문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을 거고요. 또 우리 입법조사처에서는 이후에 입법 지원 활동 또 정책을 입안하는 데 많은 참고 자료로 삼겠습니다. 오늘 대사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이혜경 조사관도 수고했고요. 네. 오늘 그 9회 시선과 논단에 이어서 다음 달에 시선과 논단 역시 10월 말에 있을 건데요. 그때 10회 시선과 논단에서는 유엔 경제사회문화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신혜수 교수님을 모시고 인권의 세계적인 흐름과 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때도 계속해서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선과 논단 9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